빈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네, 인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도 한 좌석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꿈의 제인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자리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나와 계신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의 제인 연출한 조현훈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꿈의 제인에서 대포 역할을 맡은 박강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제인에서 제인 역을 맡은 배우 구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일단 인사의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 영화가 5월 31일 개봉했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영화제를 통해서 화제작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영화를 2번, 3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 혹시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당혹감을 느끼시는 부분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고 아무래도 영화가 개봉을 하고 몇 번의 GV를 했으니까 개괄적인 얘기보다 조금 더 부분 뭐 신바이신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개봉하고 이제 조금 몇 주가 지났는데 관객 반응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관객분들의 후기글 같은 것들을 답장처럼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정말 상상도 못하실 만큼 정말 한글 다 읽고 있거든요. 조사 같은 것도 되게 집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쓰는 댓글 하나도 저희는 다 읽어보고 있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는 용기를 얻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요즘에 행복해요. 그래서 네, 박강석 배우님은 오늘 GV 참석하시는 건 처음이시고 또 이 영화로 데뷔를 하셨어요. 영화 데뷔를. 또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저는 전작들이 없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 영화에 대한 관객분들의 반응 같은 걸 체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꿈의 제인으로 인한 관객 반응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나 시부모들이 많이 찾아봐 주셨는데 또 전공 학과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랑 또 동문이고 그다음에 과에 교환 선배님 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때문이라기보다는 선배님을 많이 봤는데 영화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외화 같다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요? 외국 영화, 몽환적인 외국 영화 갔다가 네 얼굴 나오면은 이거 한국 거지. 하고 흔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작년에 보고 며칠 전에 GV도 와야 되니까 며칠 전에 다시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박강석 배우님을 캐스팅하실 때 그 차가운 현실로 완전히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 전략으로서 캐스팅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 이 역할이 대포라는 이름이 이제 존재했어요. 쫑구라는 이름도 먼저 존재했고 근데 오디션으로 많은 배우들 만나봤는데
학교에서 이제 연극하던 이 친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더니 가장 제가 생각했던 모습, 대포를 예상했던 모습이랑 가장 연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 친구가 좀 정의감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믿길 바랬어요. 예.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믿는 정의감이라고 네. 해야 되죠. 그런 느낌을 제가 원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보였어요. 좀 열혈로 좀 보이기도 네. 하고 그런 건강한 느낌이 네. 좋아서 뭐 현실로 끌어오려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대포랑 잘 어울리겠다 해서 뭐 고민 없이 네. 대포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요. 농담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구교환 배우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개봉 2주차인데요. 감독님 이렇게 답장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같이 읽으면서 기분 좋은 오해를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오해라면 어떤 거죠? 답장의 해석은 제 마음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힘이 나고 용기가 되는 시간들이고 정말 하루하루가 설레입니다. 그리고 강석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 일본 청춘 영화의 열혈 배우의 모습이 더 떠오르는데 아마 외화의 한 축은 강석 배우님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링글스. 너무도 흥분하는 날이어서 길을 좀 이렇게 잘못 가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오해라고 하셨는데 이 영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일부러 모호하게 만들어두신 지점들이 있어서 각자 관객분들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할 때 제 임의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일단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제가 받아들인 개인적인 감상을 토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고 전반부는 중반부 넘어서면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다양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영화의 한 관객으로서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울어요.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리고 처음 볼 때보다 두 번 볼 때, 세 번째 볼 때, 네 번째 볼 때가 더 슬퍼서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울기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형이삭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이 영화는 저한테 자다가 깼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꿈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리워하지만 만날 수도 없고 내 손을 닿을 수도 없는데 제가 그걸 그리워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영화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크게 4가지의 구조로 나누고 있어요. 영부가 되는 아주 짧은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믿는 저는 그 짧은 몇 컷이 영부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제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1부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2부가 있고 다시 과거의 플래시백이라고 생각하는 3부. 저에게는 이렇게 총 4가지의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먼저 경험하게 한 다음에 지옥을 맛보게 하는 영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만드는 영화였어요. 이 점이 상당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잔인하게도 느껴졌어요. 감독님의 전작 중에 단편 서울집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시간 순서를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행복감과 불행감, 기쁨과 비애를 완벽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쓰시게 된,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된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뭐 모두가 다 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식의 어떤 생각을 제가 가지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일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행불행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저의 대답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희망이라고 하기 좀 거창하고
뭔가를 꿈꿀 수 있다면 이런 오히려 저는 그래서 1부라고 아까 2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더 환상적으로, 그러니까 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더 간절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대비가 클수록 더 간절하고 오히려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창작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조금 중언부언하고 그런 감은 있지만, 네. 아니요, 다 이해가 됐습니다. 시나리오를 제가 못 봐서 시나리오에도 이런 구조로 그대로 쓰여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그랬나요, 감독님? 네, 시작부터 네, 대비를 이루고 서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단서를 네. 주고받으면서 네. 연결되는 방식을. 네. 사실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게 장치를 잘 취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없었어요. 다시 보니까. 네. 그 두 분은 시나리오를 보고 뭐 직접 연기도 하셨지만 또 완성된 영화를 볼 때 감정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또 관객으로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 느낌도 구체적으로 어떤 미장센이나 감독님께서 그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라고 그 그리니까요. 텍스트 안에 어떤 규칙이나 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이제 실체를 이제 극장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 감독님 이게 그게 실현되는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배우로서는. 그리고 그냥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시나리오는 한 생명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플롯이 좀 타임라인이 순서대로 쭉 가진 않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전력의 보탬이 되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받는 대답이죠? 아닌가요? 완벽하게 맞는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느낌을 제가 물어본 거였으니까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생각나면 이렇게 부자를 편하게 아무 때나 끼어드셔도 됩니다. 박강숙 배우님은요? 네, 저는 사실 부산에서는 되게 같이 작업한 친구들이랑 보느라고 막 서로 나오면 낄낄대고 막 일어나라고 제대로 못 봤었는데, 며칠 전에 다시 봤을 때는 그 전체적인 영화에서 제가 그냥 저도 한 사람의 배우로서 대포라는 역할이 크게 감독님이 써놓으신 그 텍스트들과 그 아까 말씀드려 하셨던 그 규정들과 규칙들을 크게 해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편집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익명의 제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이 저 때문에 한숨 많이 쉬셨다고 하세요. 근데 편집하실 때 근데 왜죠? 그거까지 제가 사실 모르겠고요. 편집실에서 어떤 말들이 난무했건 간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크게 해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독님께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뭐 근데 원래 이 편집 과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좀 지난한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처음 연기를 한다기보단 이렇게 긴 호흡으로 처음으로 이제 출연한 배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3부에 나오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의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이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그 편집 감독님과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선택이 맞았구나. 왜냐하면은 저는 생동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보였다고 생각하고, 그 현장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좀 담겼다. 저기 나오는 우리 요즘에 그 도깨비에서 처녀 귀신으로 나왔던 박경혜 배우가 항상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저는 저 팸을 실질적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촬영할 때도 실질적 리더처럼 주도해서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었죠.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대포의 부분이 어떤 부분 생략된 것이 아닐까, 편집된 것이 아닐까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대포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주셨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 잠깐 나오지만 대포의 전사도 분명하게 비춰지잖아요. 과거에 야구를 했었다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인물에 대한 배경을 많이 생각하고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집중하고 있다고 느꼈냐면 소연이라는 주인공 인물과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까 그거를 자기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그래도 인간적으로 뜨거운 피가 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소연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렵고 부럽고 자기를 약간 더 비참하게 만드는 태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포와 크게 묶으면 지수랑 한 카테고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대포 역을 맡게 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이해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 캐릭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편 작업만 몇 번 해보고 장편으로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건 처음이었는데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보다 현장 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비겁했던 선택일 수도 있는데 현장 가서 직접 여쭤보고 그냥 거기서 그 결에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그 사춘기 방황하는 카츄팸들의 캐릭터랑 감독님이 시나리오에 옮겨놓으신 대포라는 사람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돌이켜보면 배우로서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긴 한데 감독님한테 많이 의지했어요. 바로 여쭤보고 감독님도 바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 다르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저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편했습니다. 실제 성격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강섭 배우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성격에는 도호가 가지고 있는 면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캐스팅을 한 거니까 아무래도 본인은 뭐 제 얘기를 따랐다고 하는데 저는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제가 이 역할에 많이 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역할도 말한 것처럼 본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유일하게 또 뭐 이 영화 유일하지 않지만 이 영화에서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 우리 제인이 첫 등장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첫 등장이죠. 그걸 기억하시나요? 안녕 돌아왔구나라고 하면서 문에서 문을 열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때 왼쪽에서 이렇게 조명이 비춰지는 모습이고 그게 막 석양이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막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화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첫 등장에 대해서 어떤 톤으로 많이 염두에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도 제일 그리고 첫 촬영이었었어요. 저희 첫 회차 촬영의 첫 그 부분이었었는데 저는 관객들한테 던지는 인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인 첫 등장만큼 모든 인물들이 첫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의 덕도 있고 감독님 덕도 있고 심지어 소연 씨의 반응샷의 덕도 있고 그래서 저 컷은 저도 보면서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냥 관객들에게 건네는 인사라고 생각하고 옮겼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와서 떠올려 보면 제가 저 장면을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해피투게더에서 이제 양조위가 그 극중 이름을 모르겠는데 만취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니까 또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막 그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좀 떠올리면서 임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구경한 배우가 이제 이제 역할을 이제 연기를 하셨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법처럼 조명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이 준비하신 세팅도
훨씬 더 톤이 밝았죠. 그러니까 제가 레퍼런스로 생각했던 작업. 그래서 저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지금 대하는 분들이 제인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좀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첫 제인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다들 막 환호성을 지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그 촬영 날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딱 서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카메라를 찍혔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딱 서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랑 또 이렇게 조명이 있고 카메라라는 특수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보는 처음이었는데 다들 막 환호성을 지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인이 등장하는 장면은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다 제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어디에서 또 받았냐면 제인의 집에서 받았어요. 그 제인의 집은 제인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의 쉼터이기도 하잖아요. 너무나 꿈결 같은. 근데 그 집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게 좀 낡았는데 잘 닦여 있고 뭔가 어딘가에 막 꽃 자수로 된 그런 침대보나 쿠션 백, 커버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의 아주 소소하고 소박한 느낌의 집이에요. 그 뉴월드에서의 제인의 공간과는 사뭇 대비되는 느낌인데 그 집을 어떤 식으로 보여지길 원하셨는지 실제로 있는 집을 빌리신 구조 자체는 새로 지으신 건 아닌 거죠? 네, 원래 있는 집이고 스태프들과 제가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너무 좁은 집은 촬영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촬영을 안 할 때는 대기도 해야 되고 짐들도 넣어야 되고 이러면서 좁은 집을 택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팀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저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좀 더 저는 시골집 조부모님 집을 떠올리는 거죠. 그랬을 때 저기 집들에 원래 걸려있던 그림들 중에 빛이 바랜 그림들이 참 많아요. 저기 뭐 오리가 날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렇게 세월의 이제 두께가 쌓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이제 집을 아끼시는 분이 오랫동안 그렇게 관리해온 집이 저 개인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인의 집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핵가족의 집 말고 대가족의 집처럼 느껴지길 저는 바라는 마음에 최대한 조금 낡기도 좀 하고 좁기도 하고 뭐 이런 집들을 제가 좀 주장을 했죠, 강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길 바랬어요.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데 책장 안에 있는 책들이 다 빛이 발해 있었어요. 저 집에 있는 모든 책들이. 그래서 그럼 저 집에 있는 책들을 그대로 소품으로 쓰신 거예요? 네, 뭐 치우지 않았죠. 그냥 그런 것들을 저는 뭐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네. 혹시 구교환 씨께서 제인이 뭐 볼 법한 책이라던가 제인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소품을 따로 뭐 제안하거나 이러신 건 없으세요? 프리프로덕션 때 의상이나 이런 부분, 머리 스타일 감독님과 같이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의 어떤 미술 소품들은 저도 놀라웠던 게 그냥 현장에 가면 제인의 소품이나 공간처럼 있더라고요. 전 뉴월드는 뭐 촬영 전에 놀러 가긴 했었지만 그 르킨이죠, 그 클럽. 근데 또 촬영 현장으로 갔던 뉴월드 르킨은 또 다른 기분이었었고, 그래서 미술 소품도 참 많이 공들여진 작품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카세트 플레이어를 많이 챙기셨어요. 네. 제 애정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제인이. 그래서 뭐 항상 준비가 돼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는, 카세트 플레이어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내주셨죠. 이렇게 좀 항상 이게 좀 들고 다니면서 듣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마 거기 녹음되어 있던 곡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냥 딱 세상에 하나만 있는 트랙, 그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그래서 굳이 제인한테는 아이팟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오늘요? 네. 저도 오늘 영화를 봤는데 네. 오전에 이렇게
그 오전 소매제인이요? 네, 네. 오전에 무대 인사 이제 2주차 인사 관객들이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이렇게 되게 이상한 주파수들이 계속 엮여 있네요 지금. 기쁘지도 않고 이렇게 슬프지도 않고 이렇게 영화 같은 마음을 계속 하루 종일. 근데 물론 관객들 뵈는 건 너무 설레이고 좋지만 그래서 아마 일단 근데 또 그 일견 그 말이 또 동의가 되는 게 그 만화 중에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그 삼촌이 물려주신 카세트 테이프 이제 더 이상 그 플레이어도 존재하지 않고 테이프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얘기인데 그것만 듣고 주인공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인을 그 카세트 테이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저런 물론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 한 곡이든 아무튼 거기에만 있는 곡을 들으려고 저걸 들고 다닌다. 그게 설정이었죠 실제로. 네. 그 얘기를 잘 해주셨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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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대한 애정이나 향수가 느껴지는 컷이 또 있었어요. 제가 설명했던 그 현실이라고 하는 2부에서 말인데요. 다시 제인의 집이었던 그 공간으로 소연이 오잖아요. 뉴월드에서 일하시는 분의 손에 이끌려. 그때 소연이 거기서 또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카메라 워크가 방문 밖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지켜보는 시선으로 들어가서 낡은 핸들 의자를 비춘 다음에 화장대를 비추고 또 침대를 비추면서 소연을 보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굉장히 애잔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네, 좀 그 소연과 제인이 마주 앉아서 비파람 불었 뭐 했어 오늘? 비파람 불었어. 그 씬에서 사용됐던 의자이고 침대이고 그리고 이제 화장대도 보였죠. 그 장면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다시금 좀 봐주시길 바랬어요. 왜냐면은 깔고 있는 덮개 같은 것도 바뀌었고 화장대에 이제 올려진 물건들이 다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인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다 빠지고 꽃도 꽂혀 있고 이런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간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본인들이 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해석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한번 했죠. 네. 제가 자유롭게 해석한 부분은 다 보신 분마다 다르겠지만 처음에 보고 두 번째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내가 이 처음에 봤던 그 일부 파트가 뭐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집 때문에 더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내가 본 게 환영인가, 뭐 꿈인가, 판타지인가로 생각하게 된 단서 같은 거였는데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 저는 발가락 내기를 소연이 하잖아요. 발가락이 없는데 분명히 없는데 가끔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라고 아무도 믿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느낀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이 첫 번째 파트는 꿈이거나 환상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휘파람 불어주는 장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냥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었냐면 휘파람 불어줘 라고 하면 소연이 클로즈업이었던 것 같은데 소연의 얼굴이 나오면서 휘파람을 불어주는데 그때 컷이 뒤로 빠져서 화면이 커지면 다 있어요. 마치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은 외롭고 약간은 쓸쓸한 공간이었는데 모두가 함께 애워싸고 있다는 마음이 안심이 되는 반면에 동시적으로 그들을 봤을 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세 사람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꼭 숨도 쉬지 않고 있는 유령들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소환됐다는 기분을 오늘 다시 보면서 받았는데 그 장면에서요? 소환되는 느낌 받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쵸. 그 장면의 의도가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살려냈는지도 궁금했고. 뭐 우선 이제 연출자의 의도는 이제 말씀하신 거랑 조금 부합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케이크 씬도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환상이라고 본다고 이해하시는 부분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실제로 그 병욱이 아니라 대포랑 지수 이런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조금 더 유아적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선해 보이는 모습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연이 뭘 원하고 있고 사실 뭘 그리워하고 뭐가 또 결핍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휘파람 부는 장면은 숲처럼 보이게 원했어요. 그러니까 숲에서 이렇게 제가 그런 동화책을 본 적이 있는데 새가 노래를 부르면 온 동물들이 다 와서 듣고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얘가 너무 꿈 같은 말씀, 꿈 같은 일이지만 그래도 서연이가 자기가 이제 부르는 휘파람을 기울여주고 있는 것들이 그 아이한테 되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장면이었는데 뭐 촬영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장면이 나오게 됐냐면 저희가 그 전 장면들을 너무 힘든 장면들을 촬영했어요. 어떤 촬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들 되게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스케줄적으로 이제 너무 진행이 되게 어렵다라고 다들 좀 기가 꺾여 있는 상태였는데 제인이 그 구교한 배우가 지금 시간이 우리가 좀 모자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이. 왜냐 뭐 이 장면은 본인이 조금 이끌어 주신 거죠.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제가 그러면 다시 힘내서 해봅시다 해서 들어갔는데 제인의 감정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정말 빨리 찍기도 했고 막 뭐 스태프들 중에는 훌쩍이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찍힌 장면과 현장이 거의 동일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랬죠. 예.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서 전 명장면 중에 하나라는 장면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날의 감정이 기억이 나세요? 그 촬영할 때? 저는 사실 그 외부적으로 어떤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찍어보자 했던 거인 것 같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소환되는 그 기분도 그런 것 같고 제인을 대할 때는 계속 그 씬에서만 그냥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어떤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비하인드가 찐내 마녀였을 줄은 몰랐네요. 참 심간 편했어요 제가. 네. 저는 그래서 그 장면에서 감독님이 배우분들한테 되도록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디렉션 하신 줄 알았어요. 네, 했죠. 네, 그랬었죠. 네. 네.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안 했으면 좋겠다.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소연이란 캐릭터가 되게 복합적이고 재미있는 주인공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비굴하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어떤 최소한의 뭔가를 저버리는 순간도 있는 것 같은 아이이고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오가다가 가장 안타깝고 이 아이가 뭔가를 원하는지 필사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 아이의 말투는 뭐뭐인 것 같은데 로 끝나요. 대부분 뭐뭐인 것 같다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유일하게 필사적으로 어떤 열정적으로 임하는 씬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초반에 초반인가? 그 제인이 약 먹고 그 욕실에 쓰러져 있을 때 제인을 이렇게 세워서 막 물을 맞게 하는 장면이 이제 두 사람의 얼굴이 화면에 꽉 차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소연의 얼굴이 그렇게 필사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다시 돌이켰을 때 저 아이가 너무 연민이 가는 거죠.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본인이 어떤 회복되고 싶은 인간성 혹은 자기가 가치 있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장면에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장면은 아마 일종의 그 후회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후회냐 하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머니 친모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자기가 돌이킬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네. 찍었죠.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죽음을 모티브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1부가 시작될 때 나누는 대화를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식탁에 모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특히 대포는 차에 깔려서 터진 비둘기를 본 적이 있냐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우쭐대는 느낌까지 보여요. 네, 그쵸? 네. 난 이런 것까지 봤어. 네, 이런 대화로 그 장면을 시작하신, 그 챕터의 시작을 하신 의도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연에게 뭘 물어본다거나 넌 뭐 어디서 왔니 이런 것들이 없이 바로 등장해서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이후에 영화를 다 진행해서 왜 그렇게 아이들이 등장했는지가 저한테는 또 힌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은 좀 뜬금없는 얘기, 그러니까 사적인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들이 필요한가. 근데 그런 대사들 안에서 이제 소연의 전사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됐으면 했죠. 네. 제가 질문 한 개만 더 하고 여러분들께 마이크 넘길게요. 제가 보통은 갑자기 질문을 탁 던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준비할 시간 없이 당혹스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시간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반성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하고 그 다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일부를 환영처럼 느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더 있어요. 제인이 야 너 손에 피나? 라고 하면서 뉴월드로 데리고 가서 붕대를 감아주면서 만지지 말라고 X자 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후 하고 불어주기도 하고, 그 장면을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찍으셨더라고요. 그 컷을. 그 의도는 뭘까요, 감독님? 거울이요. 거울. 거울이요? 네. 네, 마지막 장면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죠. 그 장면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그 다음 장면도 대체적으로 좀 비현실적으로 좀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제인과 소연이 처음 만난 날 이렇게 담배로 이렇게 후 불어주는 그 도장을 불어주는 그 장면과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거울샷은 뭐 정확하게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 씬도 대체로 좀 현실적이지 않게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이후에 그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연결시켜서 떠올려 보시면 왜 그 장면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재밌게 해석해 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러 번을 봐도 꿈의 제인이 지루하지가 않은 이유가 이런 장치들 때문인 것 같아요. 유사하게 연상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연결하는 부분도 많고,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소연이 팔목을 그어가지고 욕조에서 이렇게 피가 꽃처럼 피어나는 장면이 나중에는 상실에 빠진 제인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담배를 피는 담배 연기의 뭐 모양새랑 저는 연결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제인이 등장한 장면은 거의가 다 명장면인 것 같아요. 구교환 씨. 제 감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딴 생각하셨죠? 딴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요, 지금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거울이 왜 거울샷이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제 관객분들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쪽 끝에 계신 분부터 받아볼게요. 이거 하나는 네. 네, 저 진행해주시는 선생님 말씀 듣고 되게 공감 많이 했는데 저도 작년에 보고 올해 지금 두 번째예요. 근데 지난번에 보고 오늘 GV를 기다리면서 막 인터뷰나 자료도 막 찾아보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도 첫 번째 영화를 봤을 때는 너무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서 정말 영화 자체가 몽환적이었는데 오늘 이제 0부, 1부, 2부, 3부를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구조가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보면서 1부와 2부에서 여러 요소들이 이제 겹쳐지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어떤 점은
소연이 꿈을 꾸면서 꿈을 꾸는 그 일부의 장면이 2부로 넘어갈 때는 소연이 그 제인의 집에 가본 적도 없는 상태고 그 이주영 배우님을 만난 적도 없는 상태인데 그 꿈속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되게 영화 뭐랄까 왜 그러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곳이 꿈에 등장하는 게 미래를 본 건가? 왜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좀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이해가 딱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어떻게 구성된 건지가 궁금했고 두 네. 번째는 지난번 GV 때는 스피노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럼 여기 오셨던 거네 작년 네, 11월에. 작년 여기서 예, 제가 그때 들었어요. 네, 맞아요. 들었던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저희가 뵙는 것 같은데 반년 만에 뵙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거를 되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보면서는 또 드는 생각이 제목이 꿈의 제인이잖아요. 근데 제목에는 제인이 나오는데 제인도 주인공이지만 이제 소연이도 주인공이고 꿈을 꾸는 당사자는 소연이고 그리고 소연이 엄마의 얘기라든지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에서 소연이가 강을 바라보면서 난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라고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인이라는 캐릭터와 소연이라는 캐릭터가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해지기 되게 어렵고 어떻게 사람을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나 제인은 제가 느끼기로는 소연의 미래, 소연의 어떤 롤모델 또는 미래, 소연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꿈 뭐 이런 것도 되겠고 그래서 어떤 소연이의 미래나 아니면 제인의 과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더 충분히 되게 뭐랄까 이렇게 풍부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구상이 시나리오 단계부터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이런 다른 작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관련된 작품이요. 이 연관된 네, 스피노프 같은. 작년에 네. 얘기할 때는 사실 근데 그게 재미로 근데 제인 저한테 제인 스피노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엄청 활기차지셨어요. 이렇게 또 만난다는 거는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제인도 그러잖아요. 그럼 또 안녕 만나요. 돌아왔구나 한번 하세요. 아. 해주세요. 돌아오셨군요. 네. 스피노프 얘기부터 하자면 그때는 저희도 막 흥분해 있었고 첫 관객 만나 뵙고 너무 반갑고 이래가지고 저희도 그때 막 재밌게 얘기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제가 답장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모르죠. 10년, 2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인물들이 저는 그냥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도 그렇게 두고 싶다는 생각,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이제 그랬던 것이고 작년에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제가 질문 정리해드리면 소연과 제인의 전사가 풍부하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구상하신 위에 시나리오를 쓰신 건지. 아, 네. 소연의 전사는 있었죠. 소연의 전사는 처음부터 다 있었고요. 근데 제인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선물 같은 존재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더 그런 것들에 좀 이렇게 연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인물의 전사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선물같이 소연에게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것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소연이나 지수 이런 인물들이 훨씬 더 전사 같은 것들이 제 안에 두고 갔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미래를 보는 것 같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는 다양한 시각 중에 가장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소연이가 만약에 상상을 했다거나 꿈을 꾼 것이면 그 타이밍이 언제이냐인 네, 것이죠. 그랬을 때 편지가 시작되는 타이밍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출자로서는 시점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시점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은 아마 좀 다 다르시겠죠. 그런데 네. 아마 소연이가 뛰면서 편지가 나르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된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봐야 되는 거니까 불가능하고 뭐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주희 집에 소연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감독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아끼세요. 왜냐하면 각자의 의도대로 해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잡았던 구조도 사실 제 임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쵸? 우리 둘이 만든 거고 또 다르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전 개인적으로 제 감상은 이 꿈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아까 가장 먼저 들어주셨던 분. 영화 전 3번째 봤는데 너무 좋았고요. 여기가 아트하우스관이잖아요. 아트하우스관인데도 편성의 반이 블록버스터를 걸어놓는 이런 현실에서도 며칠 전에 10,000명을 돌파하신 걸 보면서 이렇게 그래도 관객들이 좋은 영화는 놓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 한 번 안 치나요? 그 질문은 그 분명히 그 영화에서 그 팸이라는 그 공간이 유지되는 게 매추운 행위로 유지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운유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실제적으로 영화에서 보여주면 관객이 더 감정적으로 동요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배제가 됐단 말이죠. 그 상황으로서만 느껴지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또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영화가, 근데 저는 어찌됐건 단편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가출팸 아이들과 제가 이제 만나서 단편 영화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장편으로 이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이 팸이 나오는 부분에서 무엇을 찍지 말아야 되는가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취재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면은 뭐 이렇게 욕심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과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인의 등장의 어떤 이유예요. 저는 그가 뭐냐면 무엇을 찍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이 아이들에게, 소연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른으로서 제가 뭐 훈원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 영화가 돼야 될까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제일 우선이었어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절대로 찍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운영이 되는 방식은 실제로는 성매매는 아니죠. 그러니까 명옥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이제 선택을 바꾼 것이죠. 자기 어떤 뭐 분노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전 이 영화는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중점을 두는 영화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중점을 둔 영화라서 그런 자극적인 설정이나 묘사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있으세요? 저기 먼저 드셨어요. 예, 저 대전에서 이거 지구를 꼭 보고 싶어서 올라왔는데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한번 보고 오늘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서 봤던 것 중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소연이 제인을 만나고 나서 중간에 언니라고 부르다가 또 중간에 갑자기 아줌마라고 또 부르다 호칭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꿈이었으면 언니로 통일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조금 호칭을 일부러 정리를 안 하신 건지, 이게 이미 시나리오가 나온 거고 대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정리가 된다면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하신 건지, 그랬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관계 맺음에 미숙한 아이이기 때문에 호칭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아줌마라고 얘기할 때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견 좀 공격적이기도 한 거죠.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정리를 못 하고 있다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삭제된 씬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엄마라고 처음으로 얘기하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은 삭제가 됐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있었어요, 의도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한 관계를 좀 한정짓는 것도 있고 전 또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의도가 어쨌든 간에 서연이가 너무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신이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포함된 호칭이죠. 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이번에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자 쓰신 분 먼저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세 번째 보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땐 저 너무 펑펑 울면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의 죄인인데 저는 역설적이게도 뭔가 그 소연의 어떤 상황이 저는 너무 빛이 안 보이고 너무 깜깜하고 너무 뭔가 어떻게 보면 허무적이라고도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아팠거든요, 그 상황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팠던 영화인데 오늘은 이제 두세 번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울다가 오늘은 이제 굉장히 그 전에는 굉장히 저도 혼란스럽게 봤다가 오늘은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만듦새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봤던 것 같고, 예. 그랬었던. 근데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이 이제 이게 저도 이게 조금씩 그 파트가 나눠져서 이렇게 저도 느껴졌었는데 그 촬영을 하실 때 그러면 어떤 그 꿈 파트하고 그 현실 파트라고 저도 이제 구분이 되는 그 파트를 촬영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이제 연기를 하시는 그런 거, 연기를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현 배우님 너무 팬이라가지고 네. 하는 이제 저는 이제 영화의 가장 좀 백미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그 바닷가 장면인데 그 비치볼 장면 있잖아요. 그거 혹시 이렇게 애드립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먼저 구교환 씨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곳에서는 정확한 대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숨가쁘게 달리는 발소리 그건 애드립이죠. 왜냐면 언제 밟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미 시나리오에 다 쓰여져 있는 부분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느 배우가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만의 호흡이 있을 텐데 아마 애드립이라고 느끼는 것은 제 호흡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다 시나리오 안에서는 기획되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네.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애드립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감독님과 테이크마다 다른 버전들을 시도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뛰어가다가 소연이 옆에 앉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저는 네.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인이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같이 이제 작업에 참여하더라도 제인을 바라보게 되는 제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한테 되게 좋았던 순간은 그 비칠볼 들고 달렸던 장면과 재등장했을 때 이제 뭔가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보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링글스 한 조각 먹을 때 좀 짠하더라고요. 이제 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먹는 순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공간별로 촬영을 했어요. 이제 몰아서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공간을 이제 렌트를 하면 대여를 하면 그 공간에서 촬영을 몰아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 영화는 좀 특이하게도 그 공간이 사실은 이 소연의 어떤 상태나 감정 같은 걸 관리하기 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연이가 겪을 만한 가장 안 좋은 일들부터 촬영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인을 만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촬영 중반부터 이제 제인은 촬영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소연 이민지 배우는 어떻게 느끼지 모르겠지만 저나 저희 스태프들은 제인이 이제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좀 안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 촬영들은 이제 좁은 그 영호팸 촬영부터 시작했는데 좁은 공간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힘든 씬들을 촬영하다 보니까 다들 극도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인이 등장하자 조금 분위기가 풀리고 다시 또 좀 에너지를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촬영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바라보는 장면 있잖아요. 두 장면. 그 장면들이 거의 이제 촬영의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건 저희들이 좀 미리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영화의 마지막 촬영쯤에는 다 같이 이렇게 신나게 행복한 모습을 찍자 해서 뉴월드 씬을 좀 뒤로 배치했고 바다로 가는 둘이서 소풍 가듯 인천 가는 그 장면도 뒤에 좀 배치를 해서 그렇게 좀 완급 조절했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거부터 먼저 봤는데 소연은 안 좋은 거부터 먼저 경험을 하고 영화를 찍었다는 거는 좀 재미있는 대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기 계신 분. 네. 그 다음에 받을게요. 영화 너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예, 아까 저쪽 앞에 남자분이 질문하신 게 원래 제 첫 번째 질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대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나서 더 감사했던 게 저는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지수 친구가 이제 띄워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제 매춘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상상을 하고 이제 지수의 장면이 확 나오는데 창문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목소리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나왔을 때 정말 영화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감사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질문 남은 거는 쉼터가 중간중간 나와요. 근데 저는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제인 팸에서의 모습은 현실 같고 그 다음에 아빠 팸은 너무 좀 이렇게 환상 같다 했다가 지금 보니까 다시 보니까 쉼터가 제일 현실적이더라고요. 쉼터 씬은 정말 잠깐 나오지만 그건 제가 봐도 정말 현실적인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소연이 쉼터를 딱 나가면서 어쨌든 그 영화의 끝은 나잖아요. 물론 그 다음 씬에서는 이제 뉴월드 씬이 있지만 그거는 회상씬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영화의 끝인데 저는 그 부분을 딱 문 닫고 나가는 부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하고 소연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 봤는데 근데 처음에 같이 보셨던 분은 소연이 이제 죽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두 번째 본 경우는 이거는 문 닫고 쉼터를 나갈 때 그 편지는 이제 쉼터에 두고 나갈 때 소연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찍으셨는지. 네, 아까 그 첫 질문해주신 분도 아까 소연이의 미래에 관한 어떤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의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그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소연이가 문을 열고 나가고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대답이 됐으면 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인을 만난 장면을 맨 마지막에 넣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뭐 의도를 넘어서 제가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죽음을 연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 긍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소연이가 쉼터를 나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10분을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보시는 방향이 저도 제 의도와는 맞죠. 하지만 뭐 그게 답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되게 들으면서 재밌었던 거는 각자 체험과 경험과 정서에 따라서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느끼는 파트가 다르다는 걸 듣고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들어볼게요. 질문 기회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볼 것 같은데 관객들이 영화 중에서 웃을 수 있는 부분이 밀어볼 나오는 장면이랑 아까 비치볼
나오는 장면 한 2가지 정도 미러볼 훔쳐가지고 훔쳐가지고 막 네. 전화를 네. 가짜리 안 훔쳐다고 하는 네, 장면인데 그 뭔가 그러면 제인이 훔쳐오고 두 개 다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인이 네. 그러니까 뭔가 제인에게 그 공이란 존재가 어떤 특별한 것인지 약간 간단하게 궁금했고, 두 번째는 그 제인이 이제 케이크를 나눠 먹다가 3개가 나오면은 너희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나중에 김밥을 먹는데 김밥이 3개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더 진행되는 게 원래 생각을 해주신 게 있는지 아니면 그 장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감독님의 생각이셨는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그 3개인 걸 또 보셨네요. 네. 제인은 왜 이렇게 동그란 거를 좋아하나요? 저희죠. 저 좋아하는 게 이유가 있나요? 예, 근데 아마 미러볼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로 실장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죠. 사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 서로 입장을 분명 강경하게 제인도 얘기한 부분이 있고, 같이 뉴월드 소속끼리 이렇게 해서 그렇고, 아마 그 비치볼도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지불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에 파라오 앞에서 좀 그래서 아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말하는 건 저희 주제 의식과 관련된 어떤 소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밝아진다. 달도 그렇고 미러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반영된 소품들이고 그리고 질문이 아까 뭐였죠? 김밥. 예. 그걸 왜 다시 한번 되짚지 않았느냐? 인서트 씬을 왜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점을 찍지 않았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 이 영화가 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거는 또 이해하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찍지 않았죠. 네. 또 보신 분들은 보시고 못 보신 분들도 그냥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컷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을게요. 네. 가운데 계신 분. 네, 영화 잘 봤고요. GVS 첫 질문인데 되게 떨리네요. 저는 오늘 처음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꿈에서 이제 제인이 엄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4명이 엄마 팸에서 살고 현실에서는 이제 병욱이가 아빠가 돼서 아빠 팸이 사는데 그 꿈에서 제인이 죽잖아요. 떨어져서 죽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인을 묻어주고 근데 현실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고 지수를 묻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도끼 같은 걸로 쳐서 머리가 쳐서 이렇게 불태워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대비되는 장면으로 저는 보았는데요. 그러면은 현실에서 그 소연이가 지수를 엄마처럼 생각을 해서 그것이 꿈에 이렇게 반영되어서 나타난 것인지 그것이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은 그 3명, 그러니까 대포랑 지수랑 쫑구가 꿈에서 이렇게 나와서 3명이 팸이 되었는지 그거 2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꿈으로 확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뭐 각자의 해석이 더 중요한 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는 일어난 일은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2 죽음 중에서. 그랬을 때 한 죽음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병욱이를 제외하고요. 근데 그랬을 때 제의식, 죄책감 같은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수를 어떻게 보낸 방법에 대한 소연의 죄책감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의 끝을 해피하게 결말짓지 못했던 것도 사실은 방법도 모르지만 또 스스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뭐 그건 좀 우리가 다 같이 해석을 네. 각자가 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건 역시 또 제가 뭐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네. 질문 하나가 어떤 거였죠? 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멤버 구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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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이 인물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소연이라는 인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심이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 나가는 관심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심은 거의 받지 못하는 친구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좋아했던 사람들을 떠올린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질문도 사실은 아까 저분이 하신 질문처럼 어떤 시간 순서로 이걸 구성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서 대답을 딱 이렇다 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 싶은 마음에 저도 이해하고 싶고 감독님한테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꿈이든 현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컷 하나가 들어가 있고 아니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지수의 동생 은수의 클로즈업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볼 때 전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수치스러워서 막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싶었거든요. 그 얼굴은 어떤 원망 혹은 비난, 동정? 어떤 것도 담고 있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텅 비어 보이는 얼굴까지도 보였는데 그 얼굴을 넣으신 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제 그 귀여운 소품이 캐러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장면에 대한 해석도 가장 다양하게 들어오는 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떻게 의도를 한 것이냐면 일부러 작고 귀엽고 누가 그 캐러멜에 대한 입장은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캐러멜의 입장은 캐러멜은 그냥 귀엽고 네. 맛있고 달콤한 것이잖아요. 네. 그런 소품을 택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를 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씬을 연출한 방식은 은수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소연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했고, 은수가 꺼내는 것이 무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연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게 이제 용서 혹은 화해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사실상 그 정반대로 의도하고 연출한 씬이라는 것. 네. 그러니까 근데 감독의 의도라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네.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소연이가 그걸 받고, 그러니까 은수의 표정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리고 반대로 소연이의 표정도 좀 카라멜을 바라보는 소연이의 표정도 저는 의미하는 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장면을 좀 더 곱씹어 보시면 약간 어지러운 머릿속이 정돈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편의상 임의적으로 제가 챕터를 나눴고 꿈 현실이란 단어를 쓴 것뿐이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카라멜에 대한 입장은 누구나 같다고 하면서 달콤한 거 귀여운 거 하셨는데 제 입장은 이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하고 갈까요? 네. 만남에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항상 관객들 만나는 자리는 영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GV의 그 관객으로 참여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화는 보고 나면 저한테 감정적인 소모가 크긴 크네요. 어떤 의미로든. 그래서 다시 한번 영화 잘 완성해 주신 감독님한테, 사실 서울 지역은 이번 제가 촬영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감독님은 4년이었고 저한테는 2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카루라도 문득문득 이 작품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상사병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개봉을 했던 지금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관객분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나 제가 오늘 멍때렸던 것은 아마 어떤 그런 시간들의 타임라인 주마등처럼 스쳐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딴 생각했는데 다 너무 감독님한테 고생하셨고 대표한테도 강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관객분들한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말을 하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관객분들이랑 같이 GV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몇 번 더 봐야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몇 번 더 봐야 오늘 얘기할 때 기억이 많이 나니까 아, 네네. 가서 따뜻한 제인 엄마랑 정희롱 또 대포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몇 번 더 보고 따로 자리하시죠 저랑. 제가 몇 번 더 네. 봐야겠습니다. 정말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주차가 되고 3주차, 4주차 되면 될수록 더 감독의 지비는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더 노력을 더 하고 싶고 네. 좀 더 관객분들과 더 얘기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한 주 한 주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구규환 배우님, 박강성 배우님한테 너무 감사한 것이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영화를 본인들이 참여한 작품인데도 오늘 되게 보고 오시고 저한테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진짜로 제인을 좀 사랑해 주시는 게 계속 느껴졌어요. 계속 2년간, 3년간. 그래서 그 마음이 꼭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SNS에 아까도 자꾸 SNS 그러는데 죄송해요. 네, 네. 싸이월드 뭐 어디 사이월드요? 아, 네. 라이커스 네네. 소문 많이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황금 같은 토요일 꿈의 제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SNS에 많이 포털 사이트 이런 데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싫어 안 찍어.